40대 대통령 밑에 70대 총리 얼마나 대통령 40대, 총리 70대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단일화든 뭐든지 간에 이제 후보 자체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게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이게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예. 못 흔들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전부 보수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가는 표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표가 많을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친문그룹의 정치적인 목적이 대선보다는 당권에 있다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 행위에 대해서 저 정도 행위로 인해서 지지율 못 끌어올릴 후보라면 그건 대선 나오면 안 됐죠.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그 유명한 귀현이 우리 지귀현 판사가 그 사진 이른바 룸살롱 사진이라고 하는 그 사진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건 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저희 장르만 여의도 오늘 처음 함께 하십니다.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뭐랄까 요즘 뭐 관상 이런 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아주 총명한 괜찮나요? 느낌이. 저희 당 나는 국대다 수석 출신. 나는 국대다 맞습니다. 대변인들이 이렇게 막 모시고 할 때. 네네, 한 4년 전쯤에 수석. 최종 우승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품지를 못했군요. 저희가 떠난 거죠. 네. 아니, 안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임승호 대변인이 알도 아니고 품어요. 본인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이렇게 거지. 훌륭한 인재를 품어야죠. 그래요? 소영주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민주당에서 품어야 되지 서영주 않나? 프로 품어주고 민주당이 품어야 되지 않나? 네. 자, 그리고 이 세 분을 다 품어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네. 게스트분들 이야기 다 또 이렇게 잘 정리하고 들어줘야 되지. 또 잘못 말한 것도 고쳐드려야 되지. 예, 힘든 게 많습니다. 밥 살게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단일화 없다고 합니다. 단일화. 요거는 거의 저의 그 뇌피셜입니다만 예.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장윤선 기자 또 김용남 전 의원 두 분이 무조건 한다 단일화. 두 분이요? 네,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윤선 기자도요? 네, 네. 그래갖고 시점도 얘기했어요. 네. 다음 주 초면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 그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준석 후보가 좀 긁힌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만 그 단일화 절대 안 한다는 얘기를 어제 확실하게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쯤 기자회견을 5시 20분, 네. 자처해서 했는데 네. 이제 계속해서 뭐 단일화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계속 러브콜을 보냈고 네. 그 와중에 뭐 차기 당권 줄게 와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못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5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네. 분명히 투표용지에는 4번이 있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끝까지 간다라고 했고 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자꾸 뭐 회유하려고 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 단일화 요구를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정권 교환이 아닌 진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나한테 맨날 욕문자 날리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꾸 단일화 하려고 자꾸 연락 오는데 핸드폰 끄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예.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꾸 안 한다는 사람 쪼르는 거예요? 뭐 선대위 차원에서는 네.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드립니다. 방법이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완전히 흡수하는 흡수하면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예. 이 단일화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네네.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 단일화 했을 때도요.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2.3% 차이인가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네네네. 그때 굉장히 그 30%대 막 두 분 그래서 합치면 60대고 그랬었는데 음. 그 결론은 단일화든 뭐든지 간에 이제 후보 자체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당사자가 벌써 저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네. 단일화가 국민의힘한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되면 좋겠죠. 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 절연설언을 했잖아요. 예. 나한테 단일화는 꺼내지도 마. 음. 이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게 안 돼도 단일화의 이슈는 본인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 단일화 박스에 갖춰 놓으면 말하자면 보수층의 표가 누수가 개혁신당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누수되는 현상을 단일화 프레임으로 자꾸 갖고 가면 그러면 나중에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이랑 거의 비슷한 성향 아닌가? 이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단일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차별화 못하게. 이게 이제 전략상.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자체도 언짢은 거죠.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구도도 아닌데. 예. 그리고 하는 방식들도 질척거리잖아요. 네. 자꾸 뭔가 좀 은밀하게 좀 얘기를 해가면서 진지하게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보수를 정상화하자 이런 것도 아니라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뭐 애예요? 총리 줄게 단일화하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통할 단일화가 거다. 오염되죠. 네.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고평가요?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어떤 고차원 전략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뭐 배우자들 불러가지고 토론하자 뭐 이 정도의 전략을 쓰는 건데 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40에서 10 정도 더 하면 50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전부 보수층이 아닙니다. 물론 보수층이 줄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찍을 수 없는 진보 진영의 일부 유권자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연성 지지층을 우리 후보가 묶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가는 표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표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있었죠. 이준석 네. 후보가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걸 고민해봤냐. 결국에는 그게 실제로 증명됐던 게 동탄 모델이거든요. 그 당시에 공영훈 후보라는 분하고 한정민 후보라는 분의 표를 동시에 좀 끌어오면서 이준석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이 된 건데 네. 그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몇 더하기 몇을 하면 산술적으로 뭐 몇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도 국민의힘에 있어봤지만 그때는 좀 괜찮게 전략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김용태 위원장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그분들이 어디 뭐 딴 데로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곤 아니 합니다. 근데 뭐 더하게 해서 이가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는 그 전략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의 전략을 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옆에 또 계신데 아니요. 그렇게 자꾸 물론 얘기하시면 존중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니, 네, 다르다고 하시니까 전략 확실합니까? 잠깐만 제가 네. 선대에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선대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아주 저 잘 들려요. 네네. 국민의힘에 그 조언을 주고 있는 집단이 문제다. 우리 윤 대변인처럼 훌륭하신 분들은 아이, 뭐. 그런 전략 안 귀 세우시니까 없으니까 잘 잘 들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인지 뭐 아니면 마지막 지푸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착이죠. 어쨌든 뭐 네. 계속해서 단일화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당권 줄수 얘기 있어요? 이따가 하나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총리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김문수 후보가 총리 40대 줄게. 총리 why not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한 일 아니지 않느냐. 이준석 얘기하는 거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네, 그리고 이준석은 대통령 한다는데 당연히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이죠. 꿈을 꿀 수는 있다. 예, 한데 이런 제안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네. 일단 정치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뭐 40대 총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70대 총리도 훌륭하죠. 40대 대통령 밑에 70대 총리 대통령 40대, 총리 70대도 가능.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당권 줄게 총리 줄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죠. 저희가 당권을 안 가져봤습니까? 그 안에서 당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굉장히 끌어올렸던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했던 게 결국엔 대선 지선 이기고도 쫓겨난 상황인데 결국엔 또 신용거래 하자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사실 뭐 이런 말씀 속된 말로 현찰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물 거래가 안 되는 집단이잖아요. 아 그래요. 본인들이 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지금 아, 우리가 어머나. 만약 당선되면 총리를 줄게. 우리가 네. 만약 당선되면 당권을 줄게. 네. 이미 가졌었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저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정말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신용거래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넘어와라 하는 거는 모욕적이죠. 사실 이준석 별도 후보 달도 표현대로. 따줄 게 아무 소용 네. 없다. 지금 그러면 현찰로 뭐 드릴 수 있으면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현찰을 주든 뭐 현물 보따리를 주든 저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없다? 않을 거지만 네. 애초에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에서 저희에게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맞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40대 총리까지 띄우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거 개혁신당에는 전혀 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좀 끝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라는 판단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2%,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가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가 나왔군요. 두 자릿수가 나온 거는 이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 처음인데 네. 10%가 나오면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해볼만 하다. 네. 굳이 내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뭐 소위 반탄 세력이 남아 있는 국민의힘 뭐 후보가 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5%포인트 정도가 아마 상승을 한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하면 네. 어제 또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자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이 48.1, 김문수 38.6, 이준석이 9.4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사실 갤럽도 저희가 그래프는 준비 못했는데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조금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 조금 올랐고 이준석 후보 조금 오른 요런 모양새가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뭐 변수라고 한다면 그 조사 시기상 TV 토론 변수가 하나가 좀 있었던. 전 조사랑 이번 조사랑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TV 네. 토론 정도가 있었다. 네, 네.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그 리얼미터 다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아까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을 해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과 0.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더라. 다 따라잡았다. 예. 합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걸 네. 보고. 예. 근데 토론의 영향이라고 보자면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이렇게 성적을 잘 받으실 만큼 했나요? 그건 아니죠. 예. 오늘 왜 말씀이 웃으세요, 명확하십니다. 지금? 아, 아니 그건 저는 예. 진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제가 그날 토론 받고 네. 뭘 봤냐면 예.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딱 쳐봐서 대선 토론 하이라이트 딱 치면 쫙 뜨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 한 7, 8번째 있고 예. 다 이준석, 이재명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럴만 하겠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를 뽑을 만한 임팩트 있는 발언이 네.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거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뭐 못했다 잘했다 그런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당을 직전까지 했었고 네. 또 당선을 바라보는 후보의 입장이라면 더 도드라지게 토론을 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네. 혹시 네. 예, 지지율이 약간 뭐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거는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지표 자체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네. 그래프의 곡선상 이렇게 좀 내리막으로 지금 왜 그렇습니까? 시점 그렇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분석을 하자면 예. 첫 번째는 선거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그 보수 결집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TK, PK 쪽에서 네. 정말 국민님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층이 조금 이 결집도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사전 투표가 오고 본선이 다가올수록 네.
이게 이제 결집을 해요. 원래 51대 49 게임입니다. 모든 이 대선이랑 큰 선거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TK, PK가 견인을 해줬던 겁니다. 사실상 지표들이. PK도 이재명 후보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지표로 나타났고 네. TK에서도 거의 뭐 이 지난 대선과는 상반되게 한 네.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차 토론에도 그랬지만 방어적인 전략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키려는 전략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상승 곡선의 모멘텀을 못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그렇죠.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규정 네. 프레임을 전환할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사실상 두 번째 좀 가장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네. 한동훈 등판이 좀 효과가 있었다. 국민의힘에 아니면 그렇죠. 국민의힘에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아니 뭐 이 어떤 변동의 요인으로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한동훈 PK, 네. TK, 충청입니다. 아. 세 곳을 찍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원도 갔지만 최근에 그 민주당의 호의적인 지역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나 했던 지역이 지금 한동훈이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좀 흔들려요?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네. 뭔가 대응을 할 시점이 왔다. 네. 개혁신당은 이제 어쨌든 당선까지는 아직 숫자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승리 전략 같은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뭐 아무래도 최근의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토론회가 좀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윤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토론회에서 보였던 건 이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밖에 거의 없었다라고 봐요. 김문수 후보의 전략 자체는 뭐 그게 전략이라면 저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좋게 잘 해야죠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하시던데 뭐 전략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약점은 가려졌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인정하셨듯이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될 것 같고 사실 이준석 후보도 지금 거의 토론회에 뭐 7할 8할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에는 일정을 다 비워놓고 좀 이따 네, 같이 토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1차 토론회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준비돼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는 평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컨디션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였고 더 강하게 끊으면서 본인의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였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오늘 토론에서는 저희를 패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이 흥분하시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러면 주포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주포가 아니라 거의 모든 포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 전략력이 이따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네. 해보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하나만 더 볼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 그러니까 이준석, 김문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 그게 2가 될 것이냐 조금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좀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 대 김문수 50.3 대 43.5. 그리고 이재명 대 이준석 49.5 대 37.7. 네. 요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1+1이 2가 아닌 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잠깐 예. 이 양자 가상 양자 단일화를 대결. 했을 때잖아요. 양자 대결을 하면 이게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이게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예. 못 흔들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간의 서로의 지표만 나타날 뿐이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을 흔드는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아까 말했던 1+1이 2가 되지 이가 안 않는다는 된다. 게 저는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 전환의 포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절박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절박해야만 이기고 있던 선거도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절박하고 숙연하고 신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벌써 어떤 결과에 대한 이 수치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네. 대해서 하락 곡선이 그랬을 때 요인을 찾아서 네. 좀 절박하고 정말 이 내란으로 심각한 내상을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걸 치유하려고 네.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요인들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 사실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오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절박하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가 떨어져줘야 절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도 네. 그래도 야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절박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 이번 조기 대선이 네.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고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예. 파면됐고 내란으로 네네네. 온 나라가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축제는 아니죠. 네. 물론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축제가 아니라 이 엄혹한 시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냥 그 선택을 바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그 수치보다는 네. 한 표 한 표 절박함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절박하게 나서지 않으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위험은 아니지만 예. 이런 수치들이 좋은 신호는 아니다. 아 신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엄중한 평론 와중에 이 뉴스를 잠깐 가겠습니다. 뭐죠? 오늘 개혁신당 대변인도 왔기 때문에 아니 그 함익병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네. 되고 있어요. 공동 선대위원장 이준석 캠프에. 네. 인데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한 얘기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지귀현 판사의 뭐 룸사롱 접대 의혹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50대 이상 남자라면 룸사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 다 가봤으면서 거의 없다. 안 가본 척을 한다. 성직자 빼고 다 가보지 않느냐.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죄 없는 사람 돌을 던져라.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준석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이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네. 네, 뭐 죄송한 얘기죠. 죄송한 얘기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도 제가 그 날에 아마 토론 준비 뭐 밤까지 하다가 새벽에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누가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함익병 원장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이 허탈하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또 바로 이렇게 기사로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예.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도 말했듯이 부적절한 발언인 게 당연한 거요.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다가 나왔던 발언이다 하더라도 뭐 그것과 상관없이 후보도 앞으로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으니까 네. 뭐 다시는 선대위원장직에 있는 분 정도라면 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 대리 사과가 트렌드인가 봐요. 김건희에 대한 사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했고 이 함익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본인 사과 안 후보가 하시네. 사과를 한 건데 함익병 위원장은 빨리 사과하십시오. 전체 맥락에서 내가 그 사법부 뭐 틀린 말 압박을 했냐? 비판한 거지 크게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 이런 예. 것도 언론과의 이런 태도로 인터뷰에서 계속 가신다면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금 당 차원에서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더 발전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대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위원장이 직접 뭐 사과 요청을 하거나 그런 네.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그럼 선거에 도움이 좀 매우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약간 방해를 하시는 네. 모양새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또 50대 3명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만 50대 신가요? 49입니다.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아 맞네. 네. 여기서 내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준석 후보 얘기한 게 요거까지 하나만 볼게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뭐 리스크가 이제 작년에 계속 이제 이준석 후보를 좀 따라다녔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 통화는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장면 잠깐 볼게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혔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직접 질문을 한 물어본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는 통화한 건 맞는데 아주 짧은 시간 1분 이내에 통화를 했고 명태균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얘기 하던가요?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명태균이 하던데 네. 내가 그 사람 조언 들을 위치도 아니고 해서 짧게 통화하고 뭐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는 이제 명태균 씨랑은 안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닌가? 뭐 오는 사람 전화에 대해서 뭐 1분 정도 했다라는 것 같은데 네. 뭐 1분 정도의 시간이라면 뭐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다음에 안부 인사 나머지 하고 나면 한 30초 정도 남을 텐데 여기서 무슨 유의미한 대화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통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본인도 뭐 지금 단일화 이런 얘기 했다 놔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어떤 대화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 뭐 네. 1분 정도 듣다가 그냥 끊으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았어요. 명태균 씨와의 인연을.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단순히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통화 내용이 뭐 어떤 건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한 사실만 자체로 뭔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해보려는 시도는 저는 뭐 유의미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몇 분을 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분 정도 했는데 1분에 한 그 앞에 뭐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나서 남은 30초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통화 내용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바로 이제 그 단일화 얘기 그러니까 알고 물어보는 거라는 걸 파악하고 난 뒤에 단일화 얘기 하긴 했는데 내가 뭐 그 조언들을 위치해 있지 않다. 이거는 그냥 유권자 내지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된 거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약간 뭐 좀 그런 심리 분석식 평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네네. 이준석 후보가 결국 말했던 거는 네.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단일화 정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심리 분석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건 빼고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그동안 언론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실은 인사조차도 별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걸 거 아닙니까? 통화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통화 내용에서 예. 그 명태균 씨의 의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던가 네. 아니면 그것을 변호하는 아니면 내지 조언을 주는 이준석 후보가 예.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면 그건 당연히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단순히 전화가 뭐 왔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준석 후보는 뭐 누구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네. 결국에는 전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 들어보자. 뭐 그런 태도인데 그래서 뭐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 그런 것만으로 뭐 부적절하다라는 평론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장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명태균 사장. 뭐 명태균 안 싫어할 사장.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존칭을 쓴다는 부분들은 예. 본인이 뭐 거기에 엮여 있지는 않으나 그냥 관계에 대해서 뭐 부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명수 기자 이 보도도 뭐 그렇게 크게 이준석 후보에게 뭐 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에서 뭐 통할 수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도 명태균 씨 말을 안 듣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저는 평론이죠. 그런 생각은 그냥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뭐 정치 브로커로서 혹은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혹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적어도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차원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들긴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정이니다만 MC님한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요. 그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오면 전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내란 전화를- 혐의나 탄핵당한 굉장히 좀 사법적으로 위험이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전화 오면 궁금해서라도 받아보지 않을까요? 명태균 그래서 씨가 윤석열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뭐 당연히 다른 네. 혐의고 다른 체급이긴 하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됐고 사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혐의 자체만으로 뭔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통화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좀 중간에 많이 다리를 뛰어넘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왜 우리가 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전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중요한 얘기가 있다거나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랑 아. 통화를 했다거나 이러면 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뭐 통화한 한 거 정도는- 사람은 난 전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했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걸 받아서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전 참 아깝습니다. 아하. 시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이 통화에 대한 입장을 얘기는 했으니까 그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준석 씨와의 이준석 후보와의 통화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이명수 기자 형님 이준석 후보랑 통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했다고? 이준석 후보가 나랑 통화했다 그래? 그래? 내가 전화했었나? 그래 통화는 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뉴스가 좀 크게 나오긴 나와서 전해는 드렸고요. 예. 뭐 전화한 것 자체로 뭐 문제 삼긴 뭐 어렵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발언 확보 타임 가겠습니다. 당권 거래설, 국민의힘 당권 거래설로 이제 당이 굉장히 또 시끄러운데 이제 공개는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했어요. 자꾸 이제 이분이 용산에 잠깐, 그러니까 용산은 아니죠. 윤석열 캠프에 잠깐 계셨던 분이니까 네. 자꾸 이제 친윤계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 이준석한테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른바 당권 거래설을 폭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폭로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뭐라고 친한계에서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거는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다. 바이 배현진 의원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 친윤계를 겨냥해서 아직까지 니네 뒤에서 이러고 있니? 이런 반응인 거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사흘째 독자적으로 유세를 돌고 있는데 현장에서 좀 우라가 치민 듯합니다. 유세 장면 한번 볼게요. 네. 친윤 구태들이 경선판 흐트러 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를 참 거의 잘 못 본 것 같은데. 처음이죠. 그죠? 굉장히 하여튼 정말 분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친윤 이른바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떨거지들의 장난질,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몇 주 전에 이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하신 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개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단어도 이제 당권 거래 아주 대놓고 나오니까 네. 당권을 뭐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뭐 이동훈 당권 네, 줄게. 네, 네, 네. 그분이 예. 당을 먹어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차기 당권에 대해서 어쨌든 당권을 내가 좀 쥐고 당을 잘 개혁해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큰 거죠?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당권을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신용거래, 현물거래 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물에 가까워요. 신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당원들이 뭐 이거 이제 뽑는 거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면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네. 절대로 특정인이 당에서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번 쫓아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 게 전략이냐. 그 말도 우리 수석 출신께서 하신 걸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당내 문화가 잘못된 거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죠. 네. 당연히. 그 이 친윤 이른바 뭐 친윤들은 한동훈이 되느니 차라리 이준석이 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다시 대표되면 완전 자신들은 다 목숨질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네. 이렇게 가면요.
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예 경쟁의 판을 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의 판을 안 그러니까 만든. 또대위 또또대위라는 얘기가 나오죠. 계속 아. 비대위로 비대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그래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국민의힘은 가능합니다. 상상이 날 것을 하는 당으로 변했어요. 5월 10일 날 저는 정치사에서 네. 대권 후보 뽑아놓고 아. 취소했다가 네. 밖에 있는 남의 당 아니 무소속이죠. 그분을 데려다가 당시에는 입당을 몇 시간 전에 입당을 했어요. 그렇죠. 네. 새벽에 했잖아요. 새벽에 했어. 그것도 그런 식의 정당 구태타를 했던 당이라서 창의적이다. 뭐 비대위 뭐 100번도 할 거예요. 예. 근데 또 사실상 저는 보면 지금 친윤 그룹의 정치적인 목적이 대선보다는 당권에 있다라는 게 너무 극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의 거래 자체 포장이라도 잘해야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수 아니냐 이준석 후보 사실상 힘을 합쳐서 우리 그러면 막아보자. 차라리 이렇게라도 했으면 단일화 명분이라도. 명분이 되는데 네. 없어 보이잖아요. 당권 줄게, 당권 먹어. 그리고 그러면 대선 단일화는 해줘. 그다음에 총리 줄게, 단일화 해줘. 뭔가 이준석 후보도 사람을 없어 보이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참다 터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사실상 한동훈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룰도 그렇고요. 4명 뽑는 거를 2명까지 올렸다 갔고 뭔가 2강까지 갔더니 한독수를 차출시켜가지고 대망론을 띄워서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을 막으려고 했던 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권 레이스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친윤 그룹들은 당연히 뒤안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43%로 2등을 해서 나가 있지만 지지세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흐름상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하죠. 당권을 먹을 가능성이 높죠. 예. 가져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는 과정, 이준석 후보를 데려오려는 과정, 이게 다 한동훈 막기예요. 저는 첫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국민의힘이 판을 깨버릴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리더로 온다면, 네. 당권을 잡는다면 밖에 나가서 신보수 대통합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홍준표 대표를 그 포스터를 중심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저는 그 중심으로 하나를 깔아놓은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서 만에 하나 들어온다면 네. 이준석 후보를 세워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 이제 명확하잖아요. 당권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한동훈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그거- 인사분들 중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원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했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요? 소위 내부 네. 총질 때문에 그러다 무너졌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런 행위들은 네. 아무것도 아니었다. 본인들 표현대로라는 아. 이준석 후보가 차라리 나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네, 한다고요? 지금도 뭐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을 바에는 이준석이 다시 와서 당권 잡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배신자론에 휩싸였던 분들 중에 가장 강한 배신자론에 휩싸였다라고 그래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도 보이시고 사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실 뭐 계엄 국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네. 적어도 그 안에서는 조금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왜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싫어하냐라고 좀 물어보는데 네네. 거의 뭐 한동훈 대표는 얘기도 못할 사람이다 수준으로 조금 얘기를 진짜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싫어하시는 분들 하는 걸 보면서 뭐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라라고 저는 원만하게 어떻게 저희 얘기해? 저희 당 얘기는 한동훈 아니니까. 대표가 그래 한동훈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친윤들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친윤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대통령 자리 있으면 뭐 친윤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저렇게 파면까지 됐는데 친윤들이 그렇게 여전히 힘을 쓰고 뭔가 뜻을 모으고 이럴 만한 상황이 돼요?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리고 야당은 3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90점이야. 네. 그래서 이준석한테 당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기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부인이니까. 하나도 안 힘든데. 말해주세요. 일단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그 영상에서 그렇게까지 반응한 거는 예. 자부심 이 옷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유세를 사흘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김문수라고 써 있는 옷을 안 입었느냐. 네. 그 당에서 그걸 준 거예요. 아. 당에서 준 너무 늦게 옷이라고. 되느라 못 찍은 거죠. 이 프린팅을. 안 찍고 있었죠. 네. 그거를 많이 입고 다녀요 다른 분들도. 아. 근데 한동훈 그 전 대표만 딱 찍어서 왜 안 입어? 김문수가 왜 안 써 있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 탈당까지 한 분인데 거기 당 돈 들여가지고 4명이 현역 2명 포함해서 하와이까지 갔다 오고 그런 지극정성을 보이는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지원주사 나가니까 또 뭐 제대로 안 해준다고 또 욕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저런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뭐 네.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럼 이제 친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친윤이라고 하는 큰 그 하나의 그 그룹 안에서 네. 윤이라는 분이 정치권에서 이제는 아웃됐죠. 안 계신다고 예. 봐야 되잖아요. 그럼 구심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간에 그 대통령과 그 많은 의원들 사이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사라졌다고 봐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그룹들이 좀 있어요.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완전 찐윤도 있고 친윤도 있고 예. 멀친윤도 있고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선 이후에는. 그럼 일부는 네. 한동훈 대표 적어도 한 40% 정도 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지금 뭐 친윤 비슷하게 분류된 사람 가운데도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올 사람들도 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올 사람들도 꽤 있다. 예, 그리고 네. 전체 저희 당 이제 107명 됐죠 의원 예. 수가.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가만히 계세요.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60명 정도 오잖아요.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윤, 찐윤 뭐 다 합쳐서 네.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당을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할 수 있느냐? 그 시한도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런 대선 레이스 중에 네. 당권 경쟁을 하는 거는 아. 매우 좋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지금 갈등 구조잖아요. 네. 하나로 뭉쳐도 이길까 말까한 선거에서 네. 민주당은 조금만 하면 솔직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 자체가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 절박하고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네. 국민의힘 자체가 똘똘 뭉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벌써 이제 찢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수의 분화는 눈에 보여요. 보니까 인물들이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이런 식의 세 명의 꼭지점이 있거든요. 보수 쪽에는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성패가 상관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김문수로 뭐 친윤이 뭐 결집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네.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네. 이 세 팀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그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가는 누군가의 대표로 이제 쫙 대표 체제로 쭉 갑니까? 아니면 또 당은 또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갑니까? 최소 1년은 네. 최소 1년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맞죠. 그래야만 이제 내란 종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좀 화합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호흡을 맞추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명심이 가득 담긴 사람이 일단은 초기 1년은 그렇게 가는 그렇게 게 할 맞는 거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들어야 되는데 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대표가 사실 지금 얼마나 유세하기 싫겠어요. 한 명은 하와이 가고 한 명은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갈게 하는 이제 어쨌든 본인은 가서 뛰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 워딩 진짜 써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뛰는 거 내가 호구라서 그런 거냐. 이게 내가 지금 친윤 떨가지고 호구 달려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그래도 뽑아달라. 네. 남은 대선 10일 열심히 내가 운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이거를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좀 안 이롭게 보는 부분이 있는 왜요?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현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들어볼게요. 자, 김문수 하면 대통령이라고 그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6월 3일에는 여러분 몇 번입니까? 기호 2번 누굽니까? 한번 3번 외쳐볼까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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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석준 의원이 뻘쭘에 미쳐버립니다. 네. 이제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계속 이제 그런 포함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당권 가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세 결집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김문 캠프에서 의심을 좀 함과 동시에 네. 어떤 분석도 있냐면 어쨌든 이 단일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올랐잖아요. 네. 결집을 했는데 여기서 더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한동훈이 저렇게 따로 뛰고 있어서다. 라는 분석도 김문수 캠프에서는 네.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화요일부터 했어요. 화요일부터.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네. 심리를 그러니까 네.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가 있어요. 네.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차점자가 유세를 나갈 경우에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2007년에 이명박 후보한테 1.5% 졌어요. 당심을 이고 민심을 졌단 말이에요. 네. 뭐 감정이 좋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그 상황이 봐요. 8월에 그 결정이 되고 11월에 후보 등록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석 달 동안의 그 휴지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선대위에도 당연히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따로 유세했습니다. 따로. 저런 현상이 있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지금 우리 없군요. 경선 네.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한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저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 아유 그 뭐 경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도 받아들이면 문제 없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아니 근데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다음 당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 저런 모습은 최대한 안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 피켓 같은 것도 사실 김문수 후보의 그게 돼야 되는데 뭐 한동훈 화이팅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서 사실 네.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그때도 찍지 않겠지만 다음 전당대회 때도 근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이 있고 좀 유보하고 있는 분들은 저런 장면이 언론에서 비춰졌을 때 아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여기 와서까지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을 방해하다라는 인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을 뭐 강제 해산시킬 수는 없겠지만 뭐 한동훈 후보 차원에서라도 뭐 그런 그림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한동훈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차원에서 또 이제 패배의 명분이라는 것 명분이라든지 필요할 수 이런 있으니까. 거를 지금 돌리려 하는 모습들은 명분 빌드업.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저 정도 행위에 대해서 저 정도 행위로 인해서 지지율 못 끌어올릴 후보라면 그건 대선 나오면 안 됐죠. 사실 저런 행위로 자기들이 뭐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변명은 좀 너무 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지자들을 한동훈 후보가 약간 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뭐 저 자리가 한동훈 후보가 간 건 아니라고 보이니까요. 뭐 한동훈 후보가 만들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만들었다라고 보이진 근데 않지만 어떻게 막아요, 저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것 차원에서는 글쎄요, 뭐 페이스북에 글이라도 올리시든지 그러지- 라방에서 한번 언급이라도 그 말씀은 명태균한테 오는 전화 어떻게 안 받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어떻게 막아요 저거를? 그렇다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뭐라고 써요? 저 말고 피켓을 김문수로 써주고 그거 자체로 또 뉴스가 될 걸요? 근데 사실상 그건 좋은 전략 아닐까요? 사실상 근데 국민의힘은 네. 그걸 억지로라도 만들긴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보이게끔 억지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입니다라는 것들이 회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가도엔 딱 2명이 보여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진짜 이 둘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현상은 네. 캠프 내에서 뭔가 전략적인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준석 보여요. 국민의힘 대선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선거 치르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진짜 국민의힘 사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급한데 또 무슨 영화 보고 하고 그걸로 뉴스 한 이틀 잡아먹고 그 방송 아유. 패널 돌아다니다 보면 네. 1번이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이 1번 한동훈, 2번 홍준표, 요새는 추가돼서 3번 설란영 씨. 그 정도 간 다음에 김문수 후보 뭐 유세 얘기는 이제 시간 뒤에 많이 시간 없으면 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자체가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돌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언론 주목도를 뺏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단일화를 하자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본인 당내 정리나 본인의 어떤 언론 주목도도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은 딱 이재명 후보 딱 하나만 보이잖아요. 거긴 존재감이 너무 다른 빛나서 얘기가 문제죠.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또 거품격으로 가기 위해서 새 후보의 공약 정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네. 그렇죠. 매일 이렇게 뉴스 이슈되는 것만 하지 말고 고상하게. 공약도 한번 차분하게 네. 살펴보고 한번 얘기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이제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좋은지 후보들 각각 어떠한 공약들을 얘기할지를 좀 미리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주 4.5일제 이거 단계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네. 공약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큰 틀에서의 정치 개혁을 조금 최근에 화두로 던졌어요. 네. 국회의원 숫자 너무 많다. 10% 줄이자. 자,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출 특권 이거 왜 대통령만 특권 줘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가족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특감반을 임명할 때 야당 추천으로 임명을 하자 이런 거를 정치 개혁안으로 내세웠고요.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좀 전에 보니까 뭐 10번째 공약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또 있는 게 뭐 연금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과거의 개정과 새 개정 분리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네. 이따 당연히 얘기를 할 텐데 네. TV 토론에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누가 누구를 공격하나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략도 궁금하고 일단 뭐 이준석 합쳐서 좀 후보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를 이제 주포로 삼아서 이제 계속 네.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략도 얘기하셨고 네. 이재명 후보는 계속 방어만 하나요 수세? 아니죠. 뭐 일단은 오늘은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때릴 수 있죠.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검찰 개혁. 써볼게요. 내란 세력들에 대한 현 주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감사원에 대한 지난 정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권력의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그럼 문제. 김문수 후보를 때리겠군요 주로.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때리죠. 저는 주로 타켓은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요 거의 그거를 이제 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 포인트와 허점들이 넘쳐난다. 네. 그리고 심지어 사전 투표를요 네. 대선 그 경선 후보 시절에는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전 투표를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이제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 그 입장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도 나오죠. 있겠군요 네. 오늘. 근데 부정선거 나오면 또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뭐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예. 그런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을 배척해내야 우리 당이 그 당시에 우리 당이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저희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정치권 전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아마 할 말이 많지 네.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갈까요? 글쎄요.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 중에도 허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 4.5일제 단계적 아. 도입을 하고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그럼 생산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그냥 한 마디만 해도 예. 중원부원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왜 다 안 된다고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얘기할 극단적이시네요. 거예요. 네, 그렇게 갈 거예요. 아. 지난번에도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이준석 네. 후보가 그걸 잘 지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 추진하는 거하고 청년층 일자리 감소하는 거하고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하는데 완전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비는 거는 재정일 텐데 네. 재정에 대한 인식이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나라가 빚을 갖는 게 빚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자꾸 뭐 OECD에서 다른 선진국은 뭐 GDP 대비 뭐 정부 부채 비율이 빚이 얼마고 하는데 네. 기축통화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 김문수 후보가 요 지점을 좀 잘 파고들면 재미있는 토론이 되고 하이라이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준비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들은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데 네. 기본사회 부분들은 잘 던진 것 같아요.
기본 그러니까 사회. 이제 이 대선 후보 특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에 대한 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뭐 연구 박사고 그런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면은 대통령 자리는 시험 봐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방향,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 여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라서 네. 기본 사회가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돈 없어서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을 갖지 않도록 기본적인 거는 공동체가 책임지겠다. 그게 네. 정부가 되겠죠. 네. 그 책임에 있어서는 재정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전문가들과 그 범위 내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 자체도 기본사회의 개념은 강령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2022년부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조각을 떼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나 저는 네.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그림은 김문수 후보 보세요. 민생 얘기를 하지 않고 벌써 아직도 이념 얘기를 하잖아요. 86의 뭐 어떤 기득권과 정치의 뭐 개혁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소구가 안 되는 건데 아직도 이념 투쟁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네. 오늘 사회 분야에 대한 주제 토론은 김문수 후보가 또 고전을 면치 못할 근데 거예요. 그 방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민주주의가 후퇴된 방향으로 갑시다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갑시다 이렇게 방향 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그랬죠. 아니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기보다는 하다 보니 뒤로 간 거겠지만 안을 그만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정도는 아마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그걸 이제 갖고 있어야 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본인이 답을 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납득이 좀 잘 안 되면 어떤 방향을 향해 열심히 가더라도 추진력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방향, 아니,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나 이런 것들은 대선 후보가 꼭 알지는 않아도 괜찮다. 기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디테일로 들어가서 저번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가 1차 토론에 지적했던 건 네. 현학적 허세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식자나. 아. 그러니까 승수가 뭐 1이냐, 1이 2하냐, 어쩌냐, 뭐 경제학 토론을 하듯이 하는 것들은 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네.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아. 그거는 저기 경제 학회에 가서 하셔야지. 아니 승수 아니 효과가 그렇게 한계 소비성 얘기한 네, 것 같아요. 한계 소비 그러니까 성향 이런 게 뭐 대단한 고등학생도 경제적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면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네, 너무 디테일한 것들. 디테일은 뭐 예전에 뭐 USDC, 학파들이 있고. 얘기하는 네. 경제학에서 뭐 케인즈 학파냐, 고전 네. 학파, 신고전이냐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TV 토론에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아리백 이런 거 물어보셨던 이재명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네. 저는 그 방향 자체도 본인이 방향 설정을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중도 보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기본사회를 방향으로 잡겠다면서 기본소득 유보하듯이 얘기하다가 또 지금은 기본소득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소득 뭐 저는 뭐 대통령 후보가 던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방향 설정을 중도 우클릭 쪽 방향으로 하다가 다시 좀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이 조금 저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근데 네. 저는 오늘 토론에는 사실 그 제일 첫 질문이 아마 그걸 거예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어떤 주제를 뭐든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저렇게 당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저런 모습이 사회 통합이 안 되는 원인이다. 던진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해버리면 되고. 그래서 아마 네 후보 모두 물론 공약들은 내놓으셨지만 네. 모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지난 토론보다는 공약보다는 조금 약간 현안 이슈 그리고 모순성 발언 이런 것들로 좀 시청자들 입장에선 좀 더 재밌는 토론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아,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론은 조금 아주 막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재미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대선 토론이 재밌은 적은 없어요. 아, 왜요? 엄청 지루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이제 이 접점이 많이 있어서 네. 이 뭔가 논박이 오가는 그러니까. 장면이 기대가 될 수는 네. 있겠는데 그게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략이겠지만 발언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한참 질문하면 10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10초 좋겠는데. 안에 답변하자. 똑같은 네. 방식 아니에요? 방식이 너무 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총량제로. 하는 맞아요. 거라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전혀 이거 그냥 초재는 사람이 돼가지고 네. 그냥
말싸움하다 끝나버리고. 이게 제가 전략적이라면 좀 곤란하면 한 사람을 계속 그 6분 3초 허비하게 말시켜서 네. 그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미없어. 맞습니다. 재미없어. 6분 3초 되면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4명 이제 앉혀놓고 서로 그냥 계속 싸우게 하는 그래 게. 싸우는 게 네, 나아요. 그죠? 그럼 네. 여기 초대 여기로 할까요? 한번 이재명 후보님 우리 그 토론회 1차 토론회 다음날 여기서 대변인들 붙였는데 그게 훨씬 재밌었어요. 아, 그거 훨씬 재밌었어. 네. 자, 하여튼 오늘 저녁 8시인가요? 예. 8시에 아마. 마지막 뉴스 하나만 가겠습니다. 지귀현 판사님이 주기현 판사. 네, 대법원에 예? 그 이제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서 예? 일종의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공개했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이제 룸살롱에서 찍은 거다라고 또 요 사진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8월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지 판사가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이 사진 시점은 2023년 여름이야.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났냐면 2023년 여름. 네, 네. 그 훨씬 전이야라고 하면서 내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와갖고 찍은 거야. 지방 법조계 후배들. 네, 그러니까 먼저 와갖고 밥을 먹었대요. 밥 먹고 선배라서 자기가 밥을 샀대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술 한잔 하시죠라고 해가지고 인근의 주점으로 갔는데 네, 주점. 거기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다. 저 사진 찍고 본인은 술 안 먹고 집에 갔다. 사진만 찍고 나는 집에 갔다. 네, 그리고 그 주점은 라이브 카페다. 라이브 룸사롱이 카페. 아닌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이다. 그리고 난 거기서 심지어 술도 안 먹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소명서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즉각 이제 노정면 대변인이 반박하는 입장을 냈는데 예. 지방 법조 후배들 2023년 여름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사진 찍자고 술 안 먹었다고 라이브 카페라고 중간 정리만 해두자. 물음표가 몇 개가 있는 예. 거예요. 지귀현 법조인과 룸에 갔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 사실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저거는 건지 먼저 모르겠어요. 의혹 제기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내면서 물어봐야죠. 그냥 저렇게 하면은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저는 좀 이 민주당도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공수처 배당도 됐다고 하잖아요. 네.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사안이지 계속해서 저걸 물음표 살인마처럼 물음표 날리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엔 또 연기만 피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은 아직도 해직 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정면 예. 의원. 너무 안타까워요. 저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자로서 뭐 질문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과 이제 국회의원이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면 자기가 취재를 해갖고 뭘 갖고 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네. 백볼도 아니고 계속 질문만 하면 어떡하는 겁니까? 제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밝혀주세요.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답답해 나도. 네. 일단 타격감이 있게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쪽으로. 그만 왜냐하면 들어가고 대선 기간 내에는 네. 굳이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좀 전해 드렸고요. 하여튼 50대 아저씨들. 절 보세요. 아니 이제 우리 나도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저 술 안 먹어요. 나도 40대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 말고 술도 안 먹어요. 이제 깔끔한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누 향기 10년에 40대. 가만히 저 계세요. 가만히 광고해야 계세요, 되니까. 좀. 예. 아유 정말. 답답들하시네 정말. 이거 예. 배우도 예. 우리 아저씨들 더 이상 이제 아저씨 냄새 졸업하시고 우리 상쾌한 냄새로 가시죠. 네, 상쾌한 향기가 우리 몸 전체에서 퍼질 때 그렇게 또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드는 향기는 바로 알래스카 큐브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큐브 요게 지난주에 소개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그냥 저는 욕실에 딱 갖다 두시면 씻으면 물론 더 좋지만 안 씻으셔도 향이 욕실 전체에 은은하게 시원하게 퍼집니다. 여름에는 저는 이 향기 무척 좋아합니다. 안 씻고 그냥 놓기만 해도 돼요? 예, 거의 씻은 느낌이에요. 거의 욕실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알래스카 큐브를 보고 안 씻을 수 있어요. 안 씻을 수 없죠. 그렇죠. 그 유혹이 엄청 정확한 지적입니다. 쉽게 만들고 싶어요. 적응이 안 예, 알래스카 한 좀 빠졌는데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남편이나 아니면 뭐 누구 아들애가 안 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비누를 갖다 놓으시면 바로 씻어버리죠. 남편이 그냥 갑자기 계속 화장이 들락날락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알래스카 큐브. 물감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쿨앤 쿨앤 톨?
네. 쿨앤톨, 쿨멘톨, 쿨멘톨, 네. 쿨멘톨 퍼퓸 샤워바고요. 시원합니다. 네, 여기 이제 데오 우드 퍼퓸 샤워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갈색은 약간 조말론 느낌이 나는 그런 향기고요. 고급진 향이 폴폴 납니다. 네, 요 파란색은 아주 시원한 알래스카 향, 알래스카 바다 향. 맡으면 바로 그냥. 근데 또 이게 알래스카 큐브가 네. 안티박테리얼? 그래서 이게 박테리아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제가 좀 써보니까 좀 시원해지고. 아 이거 찾아봤죠. 찐 후기다 후기. 찐 몸에 후기. 세균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게 그냥- 댓글이 있더라고 댓글이. 아 근데 이거 저 시켰어요 PD님이. 아. 2번 PD님. 이제 가야 돼. 50대 네. 남성만 쓰면 좋은 게 아니고 50대 아니 진짜 전 30입니다. 남녀노소가 써도 그럼요, 그럼요. 향이 그렇게 막 엄청 막 진한 부담스럽지 남자 향이 않네. 아니고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거품이 엄청 잘 납니다. 아, 네, 맞아요. 슥슥슥슥하면 네. 즐겁게 샤워하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알래스카 네. 큐브 나오고 향수 회사들이 문닫게 생겼다고. 아니, 요즘 뭐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쪽 준비하세요? 가야 된다고요. 네. 자, 서용주 몰 준비하시는 우리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대통령실 어디에 자리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김현우의 돈단속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